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자 캄보디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로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캄보디아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신의 한 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그간의 이타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국가적 활동과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봐도 무방한 국가적 이미지가 한몫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이고 이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동정 여론을 사며 한국을 침략국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캄보디아의 연기를 완전히 박살내고 캄보디아로 하여금 한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합동사령부에서 전략정보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박진철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방콕에 주둔하며 태국과 캄보디아의 취약한 평화가 공개적인 분쟁으로 붕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자원을 둘러싼 국경 분쟁으로 시작된 전쟁은 전면전으로 번졌죠. 전 세계는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이 혼란은 역사에서 조국의 위치를 영원히 바꿀 탄 하나의 정확한 기회를 열어주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되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와 망설임의 소음을 꿰뚫어 보았죠. 캄보디아가 우리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면 한국이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내각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국에 물류 지원을 제안했지만 실제 임무는 달랐어요. 평화 유지 지원의 깃발 아래 캄보디아의 범죄 네트워크에 갇힌 모든 마지막 한국인과 다른 모든 사람을 구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인도적 차원에서 태국을 돕는 척하며 실제로는 이러한 군사적 지원은 전부 캄보디아에 납치된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하는 전략이었죠. 그야말로 우리 군대는 도덕적 권리와 군사적 행동의 길을 모두 가지게 되는 셈이었어요. 한국 항공기가 오산에서 이륙할 때 전 세계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엔지니어, 특공대, 사이버 부대 등 한국군은 자신들이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곧바로 수술적 정밀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육의 과시가 아니라 납치된 한국 국민들을 구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드론, 모든 장갑차, 모든 위성피드는 우리나라의 통합 지휘 네트워크인 RS링크라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었어요. 서구의 오래된 전쟁 교리와 달리 우리는 투명성과 정보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장화가 캄보디아 땅에 닿을 무렵 우리는 이미 지형, 적의 위치, 심지어 탈출 경로까지 알고 있었죠. 우리의 위성 기술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력은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고 이에 대한 모든 작전을 20가지 이상 세운 상태였거든요. 물론 이러한 작전은 전부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구상해줬죠. 세계는 곧 이것이 침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전은 완벽한 정확성으로 실행될 테니까요. 저는 프놈펜에서 첫 라이브 피드가 들어왔을 때 작전실 안의 침묵이 기억납니다. 혼돈이 아니라 정확함에서 기인한 자신감이었죠. 열드론이 전체 화합물을 매핑하여 심장 박동 패턴으로 인지를 식별했습니다. 군인들은 크메르어 낙서를 전술 경고로 번역하는 AI 연계바이저의 안내를 받으며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몇 분 만에 한국인, 태국인, 베트남인, 심지어 유럽인까지 포로들이 떨면서도 살아있는 채 구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메콩강 상공에 해가 떠오르자 임무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 서방 언론인은 생방송에서 영화 외에도 이런 작전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한 번은 미국 분석가들조차 이를 인정했는데 한국인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조율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거였죠. 불과 48시간 만에 한국은 10년 동안 유엔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BBC는 이를 통제된 인도주의적 개입의 대가라고 불렀어요. CNN은 새로운 권력 모델, 한국은 지배 없이 행동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죠. 한때 케이팝 문화를 소프트 파워의 수치라고 조롱했던 회의적인 논평가들조차도 한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성으로 공감을 얻은 훨씬 더 깊은 나라로 진화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전은 전통적인 전쟁에 비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컸어요. 무기를 과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로 양심을 흔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찬사가 쏟아졌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압도적인 군사작전 능력으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중국 갱단에 의해 완전히 부패된 캄보디아는 여전히 한국인 납치를 눈감아주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납치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돈에 의해 완전히 매수된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한국의 작전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피해자들을 묵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작전으로 인해 흩어졌던 중국인 범인들, 즉 반쯤 먹은 음식과 엉킨 전선을 남기고 맨발로 정글을 탈출했던 범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고 잔인했어요. 피해자들은 다시 가짜 일자리 제한에 유혹되어 갇혀 중국인이 운영하는 사기 네트워크 아래 강제로 노동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남부도시 시아누크빌에서는 한때 관광 천국이었던 거리가 공포의 요새로 변했습니다. 한때 해변 조명으로 반짝이던 거리는 이제 총성으로 메아리 쳤죠. 겁에 질린 현지인들이 유출한 영상에는 전술 조끼를 입고 창고 같은 건물을 지키고 있는 중국 남성들이 중국어로 명령을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캄보디아에서만큼은 그들의 힘은 절대적이었어요. 중국인이 탑승한 검은 밴이 지나가자 캄보디아 경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말할 때까지 세상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국을 건들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발표는 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영 텔레비전의 한 줄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12마디의 지역은 얼어붙었습니다. 방콕에서는 앵커들이 속보 대본을 통해 비틀거리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이건 평범한 수사가 아닙니다. 한 태국인 진행자가 라이브로 속삭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한국 정부는 화이트 블레이드 작전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과 같은 전면적인 합동구조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침묵은 이미 프놈펜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초비상이 터졌죠. 이들은 이미 한국의 압도적인 파워를 한 번 직접 경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부패한 캄보디아는 한국에 대한 협력을 가장한 반면 캄보디아 관리들은 중국 사업자들에게 몰래 도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류와 인지를 실은 중국 갱단 트럭이 용병들의 경호를 받으며 메콩강을 향해 질주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위성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정보센터에서 분석가들은 적외선 열 신호를 통해 모든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새벽 3시 한국의 지휘 드론은 인도주의적 구호 비행을 명분으로 태국의 미공개 기지에서 이륙했어요.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찾고 확인하고 구조하는 것이었죠. 몇 분 만에 서울 전쟁실로 실시간 좌표가 몰려들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다시 이렇게 빠르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유엔조차도 지역 안정에 대해 같은 공허한 성명을 발표하며 주저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미 평온한 권위로 한때 혼란을 초래했던 김진아 외교부 차관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특별 조사관과 사이버 요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와 함께 프놈펜에 도착했어요. 언론도 의식도 없이 오직 목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교를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캄보디아 총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존재는 홀 전체를 침묵시켰죠. 새벽이 되자 첫 번째 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팀들은 신속하고 소리 없이 멈출 수 없는 어둠 속을 물 흐르듯 이동했어요. 한때 인간의 고통으로 가득했던 건물들은 섬뜩할 정도로 텅 빈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밥그릇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반쯤 먹은 국수는 바닥에 있었고 담배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도착하기 몇 초 전에 도주한 상태였어요. 생방송 피드에 올라온 태국 특파원들은 한국 부츠가 착륙하자마자 도망쳤다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법에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그들이 남긴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심지어 유럽까지 수십 개국의 여권이 쌓여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구석에는 범죄에 사용되었던 수백 대의 휴대폰이 끝없이 윙윙거렸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가족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체인, 케이블, 전기봉 등이 모두 버려진 인간학대 증거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붙잡은 캄보디아 경비원 한 명은 이 작전에 중국의 감독이 있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쫓아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남아 국가의 국민들을 건드렸을 때까지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차원이 다르네요. 저녁이 되자 태국 뉴스 방송국들은 이를 실제 한국 드라마가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조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죠. 중국 관영 언론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프놈펜 주재 베이징 대사관은 중립을 가장해 모든 언론 행사를 취소했어요. 하지만 폐쇄된 문 뒤에서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통제에 대한 환상이 한국의 정밀도 아래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침묵은 그 자체로 고백이 되었거든요. 구조 단계는 작전보다 더 큰 규모로 바뀌었고 이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국 수사관들은 캄보디아 관료제를 완전히 우회하여 인터폴과 아세안 태스크포스에 직접 정보를 전송했어요. 몇 시간 만에 한국 데이터 유출을 통해 부패한 경찰관, 판사, 금융인의 이름이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한 영국 앵커는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부패에 대해 수술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는 저항할지 항복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마비되었습니다. 마지막 영내가 떨어졌을 때 총성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위성 비콘과 적외선 센서의 안내를 받으며 장갑차가 들어오자 드론이 위를 선회했어요. 그리고 곧 한국인, 태국인, 말레이시아인 등 인질들이 갑작스러운 햇빛에 눈을 깜빡이며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한 태국 기자가 카메라에 대고 그들은 자유로워요. 한국이 또 해냈어요. 라고 말하며 경탄의 반응을 보였죠. 영상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잠시 동안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차분한 권위를 가진 작은 국가의 행동을 지켜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는 나중에 한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전 지역 지휘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틀 만에 달성했다고 기록적으로 인정했을 만큼 한국의 연이은 작전 성공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을 때 전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한때 중국의 광활한 그림자에 가려졌던 캄보디아 정부는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한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국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국제시장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는데 한국의 발표 다음 날 아침 중국 관영 언론은 24시간 동안 완전히 차단됐고 웹사이트는 유지보수 중이라며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한국이 이번 사태에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중국은 한국의 눈치를 살살 보며 조치를 취한 거였죠. 전 세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중국이 캄보디아를 얼마나 빨리 외면했는지입니다. 최근까지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캄보디아의 고속도로, 항구, 심지어 관공서까지 건설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중국의 노예국가로 만듦과 동시에 이들 국가에서 범죄 수익을 빨아들이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중국 외교관들은 프놈펜에서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화나게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에서는 중국 AI 서버에 사용되는 칩의 72%가 한국 공급업체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의 85%가 구미와 차의 파주에서 제조된 패널을 사용했죠. 중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수출품 중 하나인 전기차도 전 세계 양극재 시장의 60% 이상이 한국산 배터리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품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 중국에 있어선 거의 국가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죠. 한국 수출업체들이 안보 검토를 위해 공급망을 줄일 것을 암시하자 중국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적으로 모든 성에
캄보디아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거의 40개의 합작 투자가 동결되었습니다. 한때 캄보디아를 순종적인 전초기지로 취급했던 동맹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캄보디아의 든든한 뒷배였던 중국은 단 한 번의 한국의 제재로 이들의 그간에 공들였던 캄보디아 범죄 프로젝트를 전부 취소했던 셈이었죠. 중국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한국인 구출이나 캄보디아 붕괴라는 게시물은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용감한 중국 사용자들은 암호화된 문구로 한국은 우리가 신용만 했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썼죠. 한편 한국의 보복은 다음 단계인 정밀한 정의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금융정보기관은 캄보디아 엘리트와 중국 중개인과 관련된 118개의 숨겨진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의 거래가 동결되었어요. 한때 68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던 프린스 그룹은 12시간 만에 유동성이 사라졌습니다. 후요네 그룹의 암호화된 지갑은 한국의 실시간 핀테크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호화되어 폐쇄되었습니다.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이를 현대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금융 참수라고 부르더군요. 한국 관리들은 자랑하지 않고 정의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 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한 신속한 조치에 프놈펜에서는 즉각적인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범죄 수익이 죄다 동결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큰 문제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멘트 공급 업체가 납품을 거부하면서 건설 크레인이 공중에서 멈췄거든요. 계좌 동결로 인해 자본이 죄다 마르고 금융 시스템까지 붕괴된 캄보디아에는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 투자자와 연계된 5성급 호텔은 결제 네트워크에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어요. 며칠 만에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는 시장 가치의 37%를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부패가 뿌리째 무너지는 데는 서울의 한 문단이 그 역할을 했던 셈이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은 한 나라의 시스템 및 부패를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죠. 이에 서방 국가들은 조용히 사절단을 보내 한국의 제재 메커니즘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태국의 한 최고 평론가는 이를 직설적으로 요약하기까지 하더군요. 서울에서 온 한 줄이 제국을 파괴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난을 불러일으킨 진짜 공포는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났다는 거였습니다. 드론 감시의 보호를 받은 한국 기자들은 버려진 영내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했습니다. 불에 탄 휴대폰, 체인, 피 묻은 벽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의 앵커들이 중국어로 쓰인 그래피티를 번역하자 시청자들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한국인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가라. 전기봉에 맞은 피해자,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판매된 여성, 암호화된 중국 채팅방을 통해 장기가 밀매되는 등 잔인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산업화된 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중국인들은 이를 비즈니스라고 불렀죠. 이들은 그야말로 인간이길 포기한 집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쌓이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들은 공포에 질려 사임했고 2명은 라오스로 피신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결탁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던 공무원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이 범죄 수도는 한국인들이 도착하자마자 텅 빈 타워와 존재하지 않는 중국 은행을 광고하는 깜빡이는 광고판으로 이루어진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보복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였어요. 사실 한국은 캄보디아에 2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약 캄보디아가 지금이라도 한국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남겨진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헌신적인 도움을 준다면 지금이라도 캄보디아에 대한 제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중국 범죄 조직들이 벌어다 주는 돈맛을 잊을 수가 없던 캄보디아는 주제도 모르고 이러한 한국의 손길을 마다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인 방역을 결정했을 때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위협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캄보디아에 대한 스위치를 껐을 뿐입니다. 전 세계는 이를 현대 외교에서 가장 조용한 보복이라고 불렀지만 캄보디아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사실 한국은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유명한 관대한 국가였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박수를 받지 않고 병원, 다리, 전력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친절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어요. 사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나라로 유명했는데 그 이유는 명확했어요. 이건 자부심이나 정치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치유되지 않은 기억인 기억에서 비롯되었죠. 사실 얼마 전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부모님들은 여전히 쌀 한 그릇이 사치품이었고 지프로 신발을 만들던 시절을 이야기하죠. 35년간의 일본 점령과 파괴적인 내전의 아픔을 겪은 후 한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1953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식민지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때 생명으로 빛났던 강은 연기와 기름으로 검게 달렸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이름이 없는 도시의 잔해 속에서 생존을 위해 먹이를 찾았죠. 한국의 선배님들은 분유를 구하기 위해 유엔 푸드트럭에 줄을 섰고 생존의 굴욕 속에서 어떻게든 미소를 배웠습니다. 그때 한국을 살렸던 것은 풍요가 아니라 외국의 원조였어요. 외국 국기가 찍힌 상자, 기증된 교과서, 해외에서 온 낯선 사람들의 담요 등이 존엄성을 회복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우리의 국가 DNA의 일부가 되었어요. 마침내 세계가 한국을 내려다보는 것을 멈췄을 때 한국은 이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결코 뒤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힘도 목소리도 없었을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공감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보낸 거였죠. 1960년대에는 맨손과 신념으로 나라의 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여 돌로 마을을 재건했고 종종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내며 결연한 의지로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한 세대만의 쌀 부족은 쌀 수출로 이어졌죠. 공장은 밭을 대체했고 교실은 한때 촛불로 공부하던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원조를 받던 땅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현실이 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성공이 공유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의 가난한 국가들을 도우며 박애주의를 계속해서 실현하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름은 955 트럭의 통이 아니라 한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꼭 해야 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해서 베풀고 있죠.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12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코이카와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통해 36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지기 전에 도움이 도착한 조용한 순간에 있었죠. 저는 태풍 하이엔 이후 필리핀에서 찍힌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을 전체가 평평해졌고 학교는 먼지로 변했으며 아이들은 맨발로 잔해 속을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국 응급팀은 이미 타클로반에서 물품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동식 병원을 세우고 직접 지붕을 재건했으며 카메라가 떠난 후에도 몇 달 동안이나 머물며 도움을 베풀었어요. 현지인들은 그들에게 조용한 형제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한 생존자는 기자에게 우리가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들이 왔다 라고 말했죠. 2015년 지진으로 산이 무너졌을 때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구조견들은 기계도 고장난 잔해 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발견되었을 때 상처를 감싸며 이제 안전합니다 라고 속삭인 사람은 한국 의사들이었죠.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덜 극적이지만 그만큼 깊었습니다. 탄자니아와 가나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태양광 발전 워터펌프가 현재 25만 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하고 지속 가능하며 현지 소유를 위해 구축되어 엔지니어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탄자니아의 한 노인은 인터뷰에서 한국은 물만 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존엄성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같은 기술이 이제 아프리카 20개국에 퍼져 잊혀진 사막을 푸른 들판으로 바꾸고 있죠. 물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서울에 연민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외딴 산골 마을에 디지털 교실을 설립해 처음으로 4,000명의 학생을 온라인 교육에 연결했습니다. 페루에서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홍수로 파괴된 다리를 재건하여 절반의 시간과 3분의 1의 비용으로 완공했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추운 구석에서도 한국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후 한국 구조대는 가장 먼저 상륙하고 마지막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폐허 속에서 생존자들을 끌어내어 한국이라고 적힌 담요로 감쌌습니다. 터키 시민들은 남들이 약속만 했을 때 한국은 가장 먼저 왔다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에 줄을 섰죠. 구호 그 이상의 의미, 즉 추모가 행동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한국의 이 모든 행위는 한 가지 진실을 공유합니다. 한국의 연민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술, 규율은 자부심의 방패가 아니라 목적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모든 펌프, 재건하는 모든 다리에는 한때 잿더미에 서 있다가 낯선 사람들에 의해 들어 올려진 나라의 메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우리를 구해준 빛을 앞으로 전달하기 위해 힘을 바치는 거였죠. 하지만 캄보디아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가장 많은 인도적 지원을 받은 국가인데 그런 국가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역할을 수행하던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것입니다. 사실 캄보디아의 도로, 전력망, 수도 시스템 등 국가 인프라의 거의 38%가 한국 엔지니어들에 의해 설계, 자금 조달 또는 유지 관리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프놈펜은 이 조용한 파트너십을 누려왔어요. 하지만 한국이 납치된 자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요청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을 평화로운 관광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우려를 과잉 대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마지막 실수였죠. 48시간 만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캄보디아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규모는 캄보디아 가정의 약 27%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메콩 물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였습니다. 단순한 원조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줄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AI 기반 유량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이 확산되기 전에 오염을 감지하는 첨단 역과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9년 도입 이후 콜레라 발생을 83% 줄이고 농촌 지방의 농업 수확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한국 감독과 관련된 모든 파이프라인이 가동 중단되었어요. 펌프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수지 센서가 깜빡였어요. 이에 대해 캄보디아 내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한때 한국 덕분에 깨끗한 물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던 마을들은 수도꼭지가 말라버렸습니다. 프놈펜 교회에는 주민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빈 분수대에 줄을 섰죠. 현지 관계자는 생방송 라디오에서 이제 누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감사하는 글이 가득했고 캡션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은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한국의 기여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경제적 타격이 더욱 컸어요. 한국의 물 관리 회사들은 캄보디아 국가 관계 장비의 62% 이상을 공급했는데 갑작스러운 철수로 인해 몇 주 만에 4억 1천만 달러 상당의 농작물이 실패했거든요. 전력 부문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한때 캄보디아 전력 공급량의 40%를 안정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유지보수 계약을 중단하자 정전 사태가 프놈펜에서 시엠립까지 번졌습니다. 공장이 폐쇄되고 병원에서 전기가 공급되며 인터넷 회선이 몇 시간마다 꺼졌어요. 한국이 조치를 취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캄보디아를 1980년대로 돌아간 국가라며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장관들은 서울에 긴급 서한을 보내 원상복구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호소에 대해 납치된 시민들을 먼저 돌려보내라 는 한 줄로 맞섰습니다. 그 말은 차갑고 자비가 없었죠. 한국은 배신을 한 상대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을 뿐이었죠. 그리고 한국 정도 되는 강력한 나라가 국제 외교에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은 처벌보다 더 클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캄보디아처럼 한국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국가로서는 그 침묵이 참을 수 없을 정도였죠. 한편 전 세계는 경악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일본과 태국 신문은 평화로운 한국의 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서방 평론가들은 한국의 결정을 도덕공학의 걸작이라고 묘사했어요. 심지어 유엔도 무력과 혼란 없이는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 정확한 압력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구축했던 시스템을 겨냥함으로써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던 거였어요. 그건 바로 자비는 철수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메콩 델타에서 촬영한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한 캄보디아 소녀가 마른 운하 옆에 서서 기자와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떨더군요. 우리는 한때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의 말은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며 정치적 경계와 선전의 벽을 뚫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계시에 관한 것이었죠. 한편 한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자마자 캄보디아의 GDP 전망치는 14% 하락했습니다. 쌀 수출은 급감했고 관광업은 증발했습니다. 당연했죠. 물과 전기가 없는 국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국가에 누가 온다는 말인가요? 캄보디아 정부 산하 수자원부조차 국가 복구 계획이 더 이상 캄보디아의 편이 아닌 한국의 전문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요구를 조롱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 나라의 엔지니어들에게 복귀를 간청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한번 뒤통수를 친 나라에겐 국물도 없는 국가였거든요. 인도주의적 함의에 대한 질문에 한국 대변인은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품위뿐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사는 아시아 전역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조용한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죠. 방콕의 한 뉴스 앵커는 한국의 침묵은 제재보다 무겁다. 태국이 한국과 똑같이 행동했다면 캄보디아조차 콧방귀도 안 뀌었을 것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 전역에서 일반 시민들은 한국을 초강대국이 아닌 도덕적 나침반으로 이야기했어요. 토론이 검열된 중국에서도 선생님이 학생을 벌했다 라는 등의 캡션과 함께 한국 뉴스 방송 스크린샷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콩강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평화로운 낙원이라는 캄보디아의 자랑스러운 이미지는 먼지 속으로 녹아내렸어요. 한때 한국의 독창성 덕분에 흐르던 분수는 이제 오만의 기념비로 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간청했지만 한국은 다시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때로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소리는 전투기의 굉음이 아니라 한때 모든 것을 주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꺼진 스위치 클릭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어요. 물과 전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수도 시스템이 무너지고 대중의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프놈펜은 마지막 남은 동맹국인 중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외교적 백채널을 통해 비밀 서한이 오갔습니다. 한국 정보국이 탐지한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한국이 버린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국은 연민보다는 자부심을 위해 즉시 수락했습니다. 사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기술이 한국의 기술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엔지니어링을 이해한 모든 사람은 중국의 원조로 분장한 것은 곧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중국은 국영 언론에서 자랑스럽게 국가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장비를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빨간색 재킷을 맞춰 입고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녹슨 파이프라인 옆에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조치는 한국산 센서를 현지 생산 대체품으로 교체하는 거였어요. 24시간 만에 프놈펜의 모든 주요 파이프라인은 동기화가 끊겼습니다. 한국이 설치한 1리터의 10분의 1에 달하는 정확한 인공지능 유량 조절기는 수동 보정이 필요한 아날로그 미터로 교체되었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에 비한다면 상당한 저품질의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인 기술자들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막힘을 진단하는 대신 압력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6개의 주요 파이프가 동시에 터져 처리되지 않은 물로 동네 전체가 침수되는 등 즉각적이고 장관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한 캄보디아 장관이 진흙탕물의 발목까지 깊이서 왜 갈색이야? 라고 외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이건 거의 비극적이면서도 웃겼어요. 잔뜩 허세를 부리며 도움을 주러 온 중국은 오히려 상황을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대조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여과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진단에 연결된 실시간 센서로 모니터링하여 정수율을 98.7%로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산 교체 장치는 과열 및 가동 중단 전 효율이 62%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광시의 한 지방 공장에서 수입한 펌프는 습도에 코팅되지 않아 3일 이내에 부식되었습니다. 한 지방에서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하수도를 담수수로에 잘못 연결하여 저수지 전체를 오염시켰죠. 그들이 오류를 깨달았을 때쯤 캄보디아 현지 병원들은 이질로 고통받는 환자들로 넘쳐났어요. 한 태국 기자는 이를 씁쓸하게 요약했습니다. 중국들은 우물을 고치기 위해 와서 오히려 캄보디아의 강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주가 되자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은 덕트 테이프와 플라스틱 시트로 누수를 복구하려고 했거든요. 당연히 그런 주먹구구 방식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메콩강 인근의 노는 펌프 고장으로 말라 4억 달러 상당의 농작물이 파괴되었습니다. 프놈펜은 역과 공장이 폐쇄되면서 매일 정전 사태에 직면했죠. 중국은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파이프를 거꾸로 설치한 것에 대해 캄보디아 현지 토양 불안정을 탓하며 비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이 건설되면 우리는 기쁨의 술잔치에서 술을 마십니다. 중국이 건설되면 우리는 익사합니다. 라고 쓴웃음을 지었죠. 아무튼 이러한 한국 기술에 정면으로 맞섰던 중국은 결국 한국에 의해 참패를 당했고 베이징에서는 검열팀이 양국의 기술을 비교하는 수천 개의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밈은 관리들이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졌어요. 한 댓글에는 우리는 슬로건을 보내지만 한국은 솔루션을 보냅니다. 라는 댓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도 조용한 불만이 커졌어요. 43개국에서 테스트한 한국의 물 제어 알고리즘은 세계보다 10년 앞서 있다 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픈소스 코드를 서둘러 복사한 중국의 수문학 모델은 강구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도 못했죠. 결국 중국은 무책임하게 캄보디아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기술자들이 오히려 더욱 망가져버린 수도 인프라를 두고 캄보디아를 떠났죠. 부러진 펌프가 햇볕에 녹슬고 있었고 가뭄 지역은 6개 주에 걸쳐 확대되었지만 중국인들은 어차피 내 나라가 아니므로 상관없다 다라며 신경도 안 썼죠. 결국 한국은 더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능가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캄보디아의 남은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굳건함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귀환을 기도했죠. 하늘에서 보면 캄보디아의 갈라진 파이프라인이 땅 전체의 상처처럼 보였는데 이는 청렴성이 없는 기술이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기술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지 실상은 아직도 아마추어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일격을 가했죠. 바로 한국은 캄보디아가 한국 군대보다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미디어 노출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대로 허점을 파고든 거였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침략보다 폭로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야 원래 남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국가였기에 남의 나라 군대가 자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자존심 상할 것은 없었죠.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인도적 지원 및 관광도 전부 끊겨서 아예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간파한 한국은 며칠 만에 한국의 콘텐츠 생태계, 스튜디오, 플랫폼, 창의력 등이 군대의 정확성으로 움직이며 캄보디아를 박살냈어요. 그야말로 침략도 제재도 아닌 무서운 진실의 빛으로 대응한 거였죠. 한국의 글로벌 스트리밍 네트워크는 다큐멘터리,
드라마화된 보고서, 디지털 엑스포 등을 조직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제목은 차분하지만 하나하나 캄보디아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었어요. 프놈펜의 숨겨진 방, 사기의 제국,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얼굴들 등 몇 시간 만에 넷플릭스 코리아의 스페셜은 1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장면은 캄보디아 내부에 들어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녹화한 겁없는 한국 팀들이 촬영한 것으로 실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납치된 외국인과 함께 억류된 캄보디아 피해자들의 모습을 담은 한 장면은 50개의 언어의 자막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이에 한 미국 평론가는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술처럼 촬영된 국가적 규모의 스토리텔링, 진실입니다. 할리우드 평론가들조차 한국의 명맥을 칭찬했어요. 버라이어티는 이를 21세기 소프트 파워를 정의하는 공감과 노출의 혼합물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프놈펜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즉 그 뒤에 숨겨진 정확성이었습니다. 모든 이름이 드러나고 모든 수치가 표시되며 모든 위성 이미지는 진정한 한국 데이터 플랫폼으로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한국의 문화 산업은 혼자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국가 AI 인증 시스템과 통합되어 어떤 정보도 허위로 간주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잘못된 정보를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투명성을 무기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곧 전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관리들은 넷플릭스 썸네일과 틱톡 피드에 자신들의 얼굴이 도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들의 별장은 한국 네티즌들이 공유한 부동산 청사진을 분석하는 디지털 탐정에 의해 해부되었어요. 전 세계적인 반응은 빨랐습니다. 캄보디아 관광은 곧바로 82% 급감했거든요. 한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찾던 캄보디아의 럭셔리 리조트는 어두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보안 위험을 이유로 직항편 운항을 중단했고 국제 기부자들은 서울에서 처음 방송된 데이터를 참고해 지원을 동결했습니다. 그야말로 남의 도움으로 먹고 살던 캄보디아는 국가 이미지가 붕괴함에 따라 경제도 함께 붕괴되어 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 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웹툰 산업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인기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창작 기획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거든요. 웹툰 작가들은 납치된 사람들과 용감한 구조대의 실화를 그려냈고 이 만화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수천만 명의 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본 캄보디아 젊은이들 또한 직접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뉴스보다 더 믿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며 한국어 콘텐츠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연민으로 포장된 정확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젠 그렇게나 오만하던 프놈펜에서도 패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플랫폼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몇 시간 만에 실패했어요. 가상사설 네트워크와 거울은 검열관이 제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모든 노력은 엄청난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캄보디아 국영 TV가 부정방송을 시도하자 날카로운 시청자들은 그래픽 소프트웨어에도 한국 상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아이러니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 댓글에는 캄보디아는 한국 기술 없이는 거짓말도 할 수 없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감히 푼돈의 범죄 수익에 눈이 멀어 주인을 깨문 격이라고 적혀 있기도 했죠. 가장 가관이었던 점은 캄보디아 관광부가 인도주의적 이유로 한국의 추가 콘텐츠 중단을 요청하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요청은 무시되었죠. 대신 한국은 범죄 네트워크, 피해자, 구조작업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한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가상 박물관이라는 마지막 물결을 공개했습니다. 방문객 수는 첫 24시간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중국 갱단의 범죄와 부패한 캄보디아의 묵인을 전 세계가 기억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CNBC의 애널리스트들이 경제적 영향을 계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분석가는 캄보디아는 관광업에서만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손실은 신뢰성이며 이는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잃어버린 관광객들은 절대로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거든요. 한국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어떤 군사적 패배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던 셈이었어요. 그 명성은 서사적 정확성에 의해 산산조각 났고 그 비밀은 방화벽으로는 담을 수 없는 한국의 창의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뉴스룸에 서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미디어가 아니라 문명이 문화를 통해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스토리텔링을 국가기회로, 공감을 억지로, 예술을 책임감으로 바꾸고 있었죠. 한때 잿더미에서 재건된 한국은 권력이 어떤 모습일지 막 재정의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 강국이 가진 강력한 파워이자 전 세계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지만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한 수였어요. 물론 캄보디아는 믿을 건 중국밖에 없다는 일념에 필사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후원자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죠. 몇 시간 만에 중국 관리들은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도 우겨대던 차였고 이참에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꺾고 자신들이 아시아 넘버원으로 올라서고자 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굴욕이었어요. 한국의 글로벌 방송은 정확하게 진실을 드러냈지만 중국은 공개 몇 분 만에 전 세계가 조롱하는 어설픈 선전쇼로 대응할 뿐이었죠. 첫 번째 시도는 베이징 국영 네트워크인 CGTN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를 옹호하고 외국의 잘못된 정보를 비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대본은 너무도 어색했고 연기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억지스러웠으며 그래픽은 2005년 비디오 게임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며 동영상이 삭제되었죠. 다음은 중국의 디지털 공세였습니다. 밤새 수천 개의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이 등장하여 트위터, 웨이보, 틱톡에 캄보디아 평화, 페이크 코리안 뉴스와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말도 안 되는 문법 오류, 저품질 AI로 인한 과장된 얼굴, 문법상 말이 안 되는 어색한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은 스팸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이를 밈으로 만들었죠. 중국은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소프트 파워에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을 고귀한 파트너로 묘사하기 위해 아시아의 진정한 친구들이라는 애국 드라마를 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 드라마 예고편에는 편집으로 렌더링된 어색한 캄보디아 사원과 현지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죠. 중국 플랫폼의 시청률은 10점 만점에 1.2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감정이나 영혼이 없는 한국 드라마의 나쁜 패러디에 비유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산 콘텐츠는 한국산의 저품질 가짜 버전이라는 거였죠. 이에 대한 경제적인 역효과는 끔찍했습니다. 중국은 실패한 이미지 회복 캠페인에 거의 4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신뢰도를 높이는 대신 전 세계적인 웃음을 불러일으켰죠. 선전 실패에 놀란 해외 투자자들은 캄보디아 시장에서 12억 달러를 추가로 인출했습니다. 서방 기관들이 캄보디아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관광업은 30%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여행사들도 캄보디아를 주요 목적지에서 조용히 철수시켰어요. 물론 중국도 괜히 한국에 대항하다가 중국 콘텐츠는 여전히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나 하는 꼴이 되었고 결국 이들은 이번에도 무책임하게 캄보디아에서 도망치고 말았죠. 결국 중국의 모든 지원은 오히려 손해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캄보디아를 방어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캄보디아의 부패와 불명예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한국 언론은 공감으로 진실을 폭로했지만 중국의 선전은 오만함으로 거짓말을 묻어버린 것과 대조적이었죠. 한쪽은 신뢰를 쌓고 다른 쪽은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그야말로 캄보디아는 중국이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를 파괴하는 존재일 뿐이었던 거였죠. 저는 한때 중국의 편을 든 선택을 자랑스러워했던 캄보디아의 지도자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빛과 그림자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밝혀냈어요. 하지만 중국은 빛을 모방하려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절대로 양지에 설 수 없는 국가인 이유였죠.
하지만 캄보디아는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을 믿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캄보디아의 모든 쓸모 있는 토지와 항구는 사실상 중국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캄보디아의 영해 및 영토를 담보로 잡았고, 당연히 중국의 각종 방해 공작 때문에 캄보디아는 중국의 돈을 갚지 못해서 이러한 모든 이권을 빼앗겼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이러한 담보를 미끼로 캄보디아를 협박하자 캄보디아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한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캄보디아는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고, 결국 한국은 더 이상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행동에 나섰죠. 한국 정부는 곧바로 한국 국민의 사기, 납치, 인신매매와 관련된 모든 캄보디아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전국적인 금융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결정은 번개처럼 맞았죠. 몇 시간 만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계된 1,300개 이상의 계좌가 동결되었어요. 총 가치는 4억 2천만 달러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한때 공무원 뇌물, 가짜 콜센터 건설, 프놈펜의 호화 리조트 자금 조달에 사용된 불법 자금이었어요. 역시나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금 동결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못하는 조치였어요. 한국금융정보원은 AI와 블록체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을 사용하여 송금 후 0.7초 이내에 불법 거래를 추적했는데, 애초에 금융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AI 기술력을 상용화한 국가 자체가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은 북한 및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러한 막강한 기술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중국과 캄보디아는 상대를 완전히 잘못 고른 셈이었죠. 결국 해질녘이 되자 캄보디아의 모든 주요 중국 갱단은 자금 접근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그룹과 후이온의 그룹이라는 두 대기업이 첫 번째 공식 표적이 되었죠. 카지노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는 혐의를 오랫동안 받아온 이들 기업은 한국이 칼을 빼들자마자 하루아침에 전체 재무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먼저 시작하자 국제결제 네트워크는 이들의 디지털 신분증을 차단하고 부동산 자산을 잠그고 싱가포르와 런던의 파트너 은행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러한 나비 효과로 단 48시간 만에 두 회사는 21억 달러 이상의 가치 손실을 입게 되었죠. 한국은 캄보디아 경제를 폭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플러그를 뽑았을 뿐임에도 이들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단순히 우연히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한국의 정확성 뒤에는 한국의 기술적 기반이 있었거든요. 한때 사이버 범죄와 싸우기 위해 설계된 한국의 금융망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0.3초 이내에 불법 암호화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170개 관할권에서 동시에 동결할 수 있었죠.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러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조차 금융 정의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을 만큼 이번에 한국이 최초로 자신들의 기술력을 만천해 공개하자 한국에 대한 러브콜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푸놈펜에서는 공황이 들불처럼 번졌어요. 한때 한국의 인내심을 조롱하던 부패 관료들은 이제 자산이 얼어붙고 계좌가 텅 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기 작전으로 은밀하게 이익을 얻었던 장관들은 갑자기 파산했죠. 한 캄보디아 신문은 정부 내부자들이 생존을 위해 가족 보석을 팔고 있다라고 보도했을 정도로 한국은 콧바람 한 번에 부패 캄보디아 세력들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캄보디아의 재정마비는 일주일 만에 세수가 38% 급감했고 국가통화인 리엘화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 외교가 전부 실패한 상황에서 오직 한국의 제재만큼은 성공을 거둔 셈이었죠. 부패는 이제 캄보디아 내부에서 스스로를 잡아먹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피해를 증폭시켰거든요. 유럽연합, 일본, 호주는 며칠 만에 한국의 조사를 글로벌 공조의 청사진으로 꼽으며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글로벌 채널을 한 푼도 움직일 수 없는 고립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글로벌 언론은 한국의 움직임을 법적 정교함과 도덕적 명확성을 결합한 디지털 외교의 행위라고 표현하더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정의를 차갑고 효율적이며 부패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바이럴 게시물에는 과거에는 누구도 한국이 뭘 하든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싸울 때는 전 세계가 주목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붕괴의 골이 더욱 깊어질 뿐이었어요. 외국인 투자가 사라지자 시아누크빌 전역의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카지노가 문을 닫고 은행의 유동성이 떨어졌으며 수천 명의 엘리트가 나라를 떠났죠. 한때 납치 자금을 지원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보호를 위해 돈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 동결되었기 때문이죠. 국제 관측통들은 캄보디아 경제가 단 며칠 만에 11% 위축되어 내전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한국의 제재로 캄보디아의 범죄 네트워크가 얼어붙었을 때 절망에 빠진 프놈펜은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중국으로 돌아서더군요. 한 장관은 민간 채널을 통해 중국에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한국은 생명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은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에 즉각 동의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이 헤드라인을 장악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아시아 패권을 한국에 빼앗긴다면 그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거의 괴멸적이었거든요. 이건 중국이 동남아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착취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권과 수익을 전부 빼앗기는 것을 의미했기에 중국은 비상 상황을 선포하며 캄보디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만과 무능이 쓴 비극적인 코미디가 탄생할 뿐이었죠. 첫 번째 중국 대표단은 웅장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해가 부족한 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금융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플랫폼이 다운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99경 프로젝트에서 복사되어 국제 인증을 처리할 수 없었죠. 계정이 복제되고 거래가 사라졌으며 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선전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4천만 달러를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베이징이 건설한 생명줄은 저축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신문 헤드라인은 이를 씁쓸하게 요약했죠. 우리를 익사시킨 구출.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의 이른바 엘리트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기술 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이의 남은 네트워크를 한국의 추가 감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대신 중국 전문가들은 실수로 캄보디아의 국가 재무부 서버를 악성 소프트웨어로 감염시켰습니다. 결국 전체 결제 시스템이 48시간 동안 중단되어 정부 급여조차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인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한국의 사이버 기술은 형편없고 그런 과대평가받고 있는 한국을 부셔버리겠다더니 오히려 중국은 불안정한 기술력 때문에 이른바 팀킬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중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발버둥을 쳤죠. 하지만 그들이 손을 댈수록 캄보디아의 붕괴는 더욱 심화되었을 뿐이었어요. 중국의 다음 행보는 약속했던 캄보디아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였는데 중국 계약업체들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라벨이 붙은 수천 대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자랑스럽게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부분 불법 복제된 윈도우 XP를 실행하는 중고 사무실 유닛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관리들이 부팅을 시도하자 중국 온라인 카지노의 팝업 광고에서 한 화면이 멈췄습니다. 다른 화면은 과열되면서 발화하고 연기가 났죠. 하지만 베이징 대변인은 우리의 디지털 협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선언하며 눈 가리고 아웅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믿기지 않는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 전략가는 이건 캄보디아를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를 쓰레기통에 묻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캄보디아 은행에 대규모 현금 투입을 발표했을 때는 실패는 더욱 터무니없는 수준에 이르렀죠. 한국의 제재로 동결된 계좌에 돈을 넣었거든요. 48시간 동안
캄보디아 관리들은 계좌가 동결된 사실도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새로운 투자를 기념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빈 은행 명세서를 흔들며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계좌에 돈을 넣은 중국이었기에 캄보디아와 중국 모두 그냥 돈을 날려버린 꼴이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경제는 중국의 도움으로 더욱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수입품 가격은 70% 급등했습니다. 리에라는 달러 대비 25% 더 하락했죠. 중국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공장은 대금이 반등하면서 멈췄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광대 같은 부실 경영을 이유로 베트남으로 전부 도망쳐버렸죠. 며칠 만에 120개의 중국, 캄보디아 합작회사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총 손실액은 42억 달러를 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캄보디아에 파견된 중국 노동자들조차 임금 미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같은 중국인들에게도 사기를 치려는지 캄보디아에 파견된 중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프로젝트가 실패했으니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믿기지 않는 반응만을 보일 뿐이었죠. 대사관은 이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영상은 한국 언론팀으로부터 배운 현지 언론인들이 촬영하고 자막을 달아 입소문을 탔습니다. 혼란이 커지자 중국은 책임을 전가하려 했어요. 중국 관영 언론은 서방의 조작을 비난하며 한국이 위기를 과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 소셜 미디어는 비꼬는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보내고 빚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구멍을 주었습니다. 게시물은 몇 분 만에 검열되었지만 스크린샷은 VPN을 통해 계속 퍼졌습니다. 결국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마지못해 복구 작업은 기술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인정했죠.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비웃지 않았어요. 승리에 대한 홍보도 없었죠.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스스로를 말해주었거든요. 한국에 조정된 제재 시스템은 수십 년간의 외교가 이루지 못했던 갈등 없는 붕괴를 이뤄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캄보디아 불법 계좌의 97%가 무력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38억 달러가 회수되었으며 23개국이 한국의 세탁 방지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어요. 세계는 영토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금융과 신뢰성의 규칙을 다시 쓴 새로운 종류의 권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기가 끝날 무렵 한국의 평화로운 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를 돌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요 네트워크의 헤드라인도 같은 문구를 반복했어요. 캄보디아의 신속한 정의, 한국, 외교를 재정해야 하다. 한국의 행동에 놀란 서방 평론가들은 한국을 도덕력의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CNN은 한국을 몇 주 만에 글로벌 기관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라고 칭찬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일면 제목을 전쟁 없이 이끄는 나라라고 지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찬사가 더욱 컸죠. 태국 앵커들은 카메라에 살짝 고개를 숙이며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였고 전 세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분석적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과 브뤼셀의 전략 싱크탱크들은 한국의 운영을 민간인 중심 외교의 신흥 모델이라며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국의 정밀성을 무력에 의한 파괴가 아닌 데이터에 의한 외과적 개입에 비유했죠. 한때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무시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조차 공개적으로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그렇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의 수십 년의 회복력을 통해 만들어진 준비, 목적, 원칙 등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한국을 따라 할 수 없었죠. 이러한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 가장 어려운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는데 한때 서울을 조롱했던 중국의 선전 채널이 갑자기 어두워졌거든요. 공식 대변인들은 표정을 삼키며 질문을 피했습니다. 중국 분석가들은 비공개로 오랫동안 한국이 자신들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한 고위 고문은 결국 한국이 중국과의 대리전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프놈펜 붕괴 이후 며칠 동안 중국 투자자들은 캄보디아를 조용히 떠나 일주일 만에 8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화물선은 하룻밤 사이에 시아누크빌에서 출항하여 유령 항구를 남겼죠. 캄보디아는 드디어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한때 한국의 경고를 조롱했던 캄보디아는 이제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천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현수막 아래 행진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거짓말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을 원합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 행진하는 장면을 보았죠. 양수기가 고장나고 병원이 문을 닫고 관공서가 어두워지는 동안 그들의 구호는 수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제재는 그 어떤 군대도 할 수 없었던 일, 즉 국가 전체가 빌린 힘으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셈이었어요. 결국 한때 도전적이었던 캄보디아 총리는 서울의 대화, 회복, 용서를 구하는 비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짧고 흔들림이 없었죠. 먼저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세요.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캄보디아는 완전한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프놈펜에서는 정부가 납치된 모든 한국인을 석방하고 한국의 감독해의 모든 관련 네트워크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서둘러 열렸어요. 캄보디아 대변인이 대한민국의 지시에 복종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갈라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외교적 발언 그 이상의 의미로 역사가 거꾸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결국 한국 구조 및 수사팀이 합법적으로 캄보디아에 상륙하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깃발도 팡파르도 조용한 권위뿐이었어요. 이들은 긴장된 박수와 눈물겨운 사과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거리에 줄지어 서서 꽃과 송글씨 메모를 건네며 한국, 우리가 스스로 부순 것을 고쳐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처음으로 한국 수사관에게 국가 데이터 시스템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어요. 서울은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금융 기록, 통신망, 인프라 프로토콜에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외교에서 전례 없는 이번 협상으로 캄보디아의 회복은 사실상 한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 셈이었죠. 한국의 지도로 투명성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새로 임명된 장관은 두려움과 안도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는 매료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신중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받은 미국은 한국의 불일치한 작전 무결성을 칭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일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공개적으로 한국의 정책에 동조했죠. 아세안은 한국을 위기관리 및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지역 조정자로 지정하는 K-보안 프레임워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서구 싱크탱크들조차 한국을 새로운 도덕적 초강대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로뉴스의 한 프랑스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정복 없이 제국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선언했죠. 캄보디아 내부의 변화는 빠르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부패한 엘리트들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도망쳤고 남은 관리들은 새로운 파트너십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한때 중국 현수막을 내걸었던 거리에는 이제 한국의 인도주의적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항복을 받아들인 한국은 인공지능 제어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도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여 300만 명의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한 수리를 감독했죠. 한국이 재건했다 라는 문구는 학교 벽과 정부 포스터에 인쇄되어 캄보디아의 국가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조된 한국인들이 마침내 인천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항은 조용했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울고 군인들은 경례를 했으며 기자들조차 카메라를 낮췄죠. 조용히 작전을 설계한 김진아 차관은 고개를 숙이며 우리는 옳은 일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프레스센터에 서자 모든 대륙의 헤드라인이 스크린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K정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없이 재건된 대한민국,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가 등장하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가 합의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부상한 것이 아니라 도착한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아이러니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재건된 국가였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은 스스로 국가를 재건했죠. 고난을 청사진으로, 품위를 전략으로, 연민을 지위로 바꿨습니다. 캄보디아의 붕괴는 한 나라의 몰락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각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서울의 새벽이 밝으면서 저는 심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다며 그저 서 있는 걸로도 충분하고 세상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